견처는 기주 안평군 관진현 출신으로 10여 세의 나이에 같은 현 출신인 아근에게 나아가 그에게 학문을 배웠고 이후 아근이 거기장군 함요의 장사에 임명되어 수도로 갔기에 견처도 아근을 따라가 그곳에서 학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중평 6년 중상시 장양 당규 등이 대장군 하진을 암살하는 사태가 터졌고 이에 호분 중랑장 원술이 곧바로 군을 이끌고 진격해 들어가 동궁과 서궁을 불태우고 궁 안에 있던 환관들을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하진의 수하였던 오왕 등은 하진의 동생인 함요가 하진의 뜻을 따르지 않던 것을 원망하고 있었고 그가 환관들과 모의를 했다고 의심을 했기에 결국 주작골 아래에서 오왕의 군대와 함요의 군대는 전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오왕이 승리하여 함요는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로 인해 그의 장사였던 아근도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견처는 같은 문화생이었던 사로 등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근의 시신을 빌려마고 영구를 호송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가는 길에 도적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로 등 다른 문화생들이 모두 도망쳐 견처 혼자 남게 되었으며 도적들이 아근의 관을 쪼개고 못을 빼려 했기에 견처는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도적들은 견처를 의롭게 여겨 그를 놓아주고 갔다고 하며 이 일로 말미암아 견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주모 원서는 견처를 벽소의 독군종사로 삼고 오한돌기의 지휘도 겸하게 했는데 이를 봤을 때 견처는 기병을 지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견처는 원소의 사인이 법을 어기자 먼저 참수한 다음에 이를 원소에게 아뢰었음에도 원소는 견처의 뜻을 기특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하니 원소는 견처를 신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죽은 뒤 견처는 원소의 뜻을 따라 원소의 막내 아들인 원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건안 9년 원상이 원담을 공격하러 간 사이 조조가 쳐들어와 엄을 포위하였기에 원상은 견처를 병주 상당군으로 보내 군량을 감독하여 가지고 오게 했는데 군량이 도착하기 전에 원상은 조조의 군대에게 격파당해 중상국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처는 원상의 사촌형인 병주자사 고관에게 병주의 왼쪽으로는 험준한 항산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굳건한 큰 강이 흐르고 있으며 갑옷을 입은 병사가 오만해 북쪽으로는 굳건한 이민족들이 돕고 있으니 원상을 영접하여 그와 힘을 합쳐 변화를 살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고관은 처음부터 원상과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오히려 견처를 은밀히 죽이려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견처는 몰래 샛길로 피해 달아났으나 길이 막혀 원상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견처는 할 수 없이 동쪽으로 나아가 조조에게 갔고 조조는 기주를 다스리게 되자 견처를 벽소하여 종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애초에 조조는 원상을 공격할 때 원담과 동맹을 맺은 상태였으나 조조가 원상의 군대와 싸우는 사이에 원담은 원상의 세력을 흡수하며 영토를 확장했기에 업을 점령하고 원상의 세력을 기주에서 몰아낸 조조는 원담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다며 그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런데 유송의 오한이 기병을 내어 원담을 도우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에 조조는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과거 오한돌기를 지휘하고 감독한 경험이 있었던 견처를 유송으로 보냅니다. 그리하여 견처가 유송에 도착하니 오한족의 초왕이 5,000기의 기병을 엄히 다루며 원담에게 보내려 하고 있었다 합니다. 게다가 스스로 평주목이라 칭하는 요동태수 공성강이 한충을 사자로 보내 선우의 인수를 가지고 와서 초왕에게 준 상태였기에 초왕은 견처가 조조의 서신을 전하며 선우로 삼겠다는 말을 하자 여러 무리의 우두머리들을 대거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는 한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모이자 초왕은 견처에게 예전에 원공이 말하기를 천자의 명을 받들어 나를 임시로 선우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공이 다시 말하기를 천자에게 아뢰어 진짜 선우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동에서도 다시 인수를 가지고 왔으니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견천은 초왕에게 예전에 원공이 승려를 하여 벼슬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만 원공이 중간에 천자의 명을 어겨서 조공이 이를 대신하고 있으니 마땅히 천자에게 과하여 다시 진짜 선우의 자리를 주려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동은 아래의 군인데 어찌 제멋대로 벼슬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견처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한충이 나서서 우리 요동은 창해의 동쪽에 있으면서 병사는 1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부여와 예맥도 부리고 있는데 지금의 형세는 강한 자가 숭상을 받고 있으니 어찌 조조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견처도 물러서지 않고 조공은 진실로 공손하고 명철하며 천자를 도와 추대를 하였고 반란을 일으킨 자는 정벌하고 복종하는 자는 어루만져 사해를 편안하고 조용케 하였다. 너희 군신들은 미련하고 간사하며 지금 험준한 지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믿고 왕명을 어기고 제멋대로 벼슬을 내리려 하니 이는 신기를 업신여겨 조롱하는 것이고 바야흐로 도륙을 당해야 마땅한데 어찌 감히 오만하고 가볍게 대인을 책망하고 훼손하려 하느냐 라고 한충을 꾸짖은 다음 곧바로 한충의 머리를 붙잡고는 칼을 뽑아 그를 베려고 했다 합니다. 이와 같은 견처의 급발진에 초왕은 깜짝 놀라며 맨발로 뛰쳐나가 견처를 끌어안은 뒤 한충을 용서해 주도록 청했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는 아연실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정리되자 견처는 자리로 돌아와서 초왕 등에게 성패의 효과와 화복이 돌아온 것을 설명해 주었기에 그들 모두 다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공경하게 직결을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왕은 한충을 요동으로 돌려보냈으며 원담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던 5,000기의 기병들도 모두 해산했다고 합니다. 견처는 조조의 오한 토벌에 종군했다고 하며 조조가 오한 정벌을 성공하고 돌아오니 공성강이 요동으로 도망쳐온 원상을 죽여 그의 수급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말을 사고 파는 시장에 원상의 목을 매달아 놨는데 견처는 이를 보고는 슬픔을 느끼며 원상의 머리 아래에서 제사를 베풀었고 이를 알게 된 조조는 견처를 의롭게 여겨 그를 무죄로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조조가 오한 정벌에 나선 것은 원상이 오한족의 힘을 빌려 다시 하복을 노리려 한 점 때문이었기에 견처가 오한 정벌에 나선 것은 사실상 과거 주인이었던 원상을 공격하는 행위였으므로 견처는 원상을 죽게 만든 전투에 참여해 놓고 그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조는 원상을 두고 곡을 하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베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기에 견처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원상의 제사를 해준 것이었어 그가 쇼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제가 된 조비는 북쪽의 이민족들이 자주 변경해 요새를 침략하자 견처를 사지저로 선비교위로 임명하여 유주 광양군 창평현에 주둔하게 한 뒤 선비족을 감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변방 지역의 백성들은 산천을 떠돌며 흩어져 있었고 또 도망치고 배반하여 선비족에게 간 사람들이 1000여 명이나 되었기에 견처는 은혜와 신의를 널리 베푼 뒤 그들을 불러서 항복하고 귀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의중랑장 공손집이 자신의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귀순하였기에 그들을 봉군으로 돌려보냈고 또 선비족 미가와 소리 등 10여만 가를 달래서 오게 하여 그들을 귀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비가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각 지역의 군대와 장수들을 수도로 불러들였는데 이때 견처도 수도로 소환되었으나 원정이 중지되는 바람에 견처는 우중랑장으로 임명된 뒤 병주 안문군의 태수로 파견됩니다. 안문군은 변경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살피어 망을 보더라도 이민족의 노략질이 끊이지 않았기에 견처는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진을 치고 싸우는 방법을 가르쳤고 또 표를 올려 오한 500여가의 조세를 면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장과 말을 준비하도록 함과 동시에 멀리까지 염탐군을 파견하여 적들의 동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처는 이민족들이 매번 요새를 침공할 때마다 직접 병사들의 대오를 정돈하여 적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오는 적들을 쉽게 멸하고 격파했기에 관리와 백성들의 담력이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져 더 이상 이민족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견처는 이민족들의 사이를 이간질하여 흩어지게 하였기에 그들은 다시 서로를 시기하고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선비대인 보덕운과 설균이 등이 가비능과 틈이 벌어져 불악 3만여가를 이끌고 안문군으로 와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견천은 그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진 뒤 다시 돌아가 가비능을 공격하게 했고, 이 전투에서 가비능의 아우인 조랑와 반란을 일으킨 오한 귀후 왕동, 왕기 등이 죽어버렸기에 선비족 부족들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비족의 사이를 갈라놓는데 성공한 견천은 이번에는 직접 군을 일으켜 설균이 등을 거느리고 진격해 운중의 옛 고을에서 가비능과 싸워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견천은 하서의 선비족 부두 등 10만여가와 통교하였고, 경북의 옛 상관성을 수리한 뒤 병사들을 배치해 내외를 제압하니 크고 작은 이민족들 중에 귀순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그들은 비록 친척일지라도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은 함부로 감추거나 숨겨주지 않았고 모두 붙잡아서 견초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견초가 이민족 관련 문제들을 깔끔히 해결하자 백성들은 들에서 거주할 수 있었고, 늦은 시각에 성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아졌으며 국경을 침범하는 외적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외부의 문제를 해결한 견천은 안으로 눈을 돌려 재주와 식견이 있는 자를 골라내 태학에서 학업이나 기술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들이 돌아와 서로의 가르침을 전수하니 몇 년 사이에 상소가 크게 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문군의 지소인 광무현은 우물물이 짜고 썼어 모든 백성들은 먼 곳에 있는 유수를 길러서 썼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7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천은 지세를 살펴 산릉의 적당한 곳을 이용하여 수원을 파고 도랑을 내어 성 안으로 물을 대니 백성들은 더 이상 물을 얻기 위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조예는 황제가 된 뒤 견초에게 관내 후에 자기를 내렸다고 합니다. 태와 2년 전예가 요새를 나섰다가 옛 마성에서 가비능에게 포위되었고, 이에 그는 견초에게 이를 알려 지원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초는 즉시 병마를 정돈해 전예를 구원하러 가려 했으나 병주자사가 상언을 들어 견초의 출진을 막습니다. 하지만 견초는 절장이 포위당했으므로 관리의 의논에 굽힐 수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조정해 표문을 올리고는 곧바로 출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전예에게 우격을 보내 형세를 말하며 마땅히 서북쪽으로 가서 가비능의 본거지를 엄습해 멸망시키고 그 연후에 동쪽으로 향하여 함께 선비족 본군을 공격하자고 했기에 경문이 이르자 전예군은 몹시 기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견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공문 한 통은 선비족들의 요해지인 좁은 길목에 놓아두어 선비족들이 이를 알아차리게끔 하였고, 이에 선비족 무리들은 견초가 자신들의 본거지를 습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하였고, 견초의 군대가 옛 평성에 도착하자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비능이 다시 기병을 규합하여 쳐들어왔고, 이에 견초는 은밀히 진격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했기에 가비능의 군대는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견초는 초기에 제갈량이 수차례 출병하고 있었고, 가비능은 교활한 인물이라 능히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표를 올려 이를 방비해야 한다고 했으나 의논하는 자들은 제갈량과 가비능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그 계책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견초의 예상대로 제갈량은 태화 5년의 기산으로 출병하며 가비능과 연계하여 움직였고, 가비능은 옛 북지의 석성에 이르러 서로 호응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진 춘추에도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예는 견초에게 조서를 내려 편의에 따라 가비능을 공격하도록 했는데, 가비능은 이미 사막 남쪽으로 돌아간 뒤였기에 견초는 그 틈을 타 병주자사 필괴와 함께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견초는 필괴에게 포로들은 정해진 거처가 없으니 만약 군대를 수고롭게 하여 멀리까지 추격하더라도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엄습하고자 하여도 산과 계곡의 지세가 위험하기 때문에 군대의 물자와 식량을 실어서 조용히 옮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흥과 안문 두 아문을 지키며 형북으로 나아가 둔용을 짓고 밖으로는 집무하고 안으로는 병사들에게 분전을 시키며 가축과 물자와 식량을 쌓아 두었다가 가을과 겨울에 말이 살찌면 주와 군의 병사들을 합한 뒤 적의 틈을 헤아려 정벌 한다면 반드시 완벽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나 견처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병에 걸려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견처는 안문군에 12년을 있으면서 위풍을 멀리까지 떨쳤고 그가 병정을 다스린 명성은 전예의 복음 같으며 백성들은 그를 추념했다고 합니다. 견처는 유주와 병주 등 주로 북방에서 활약하였으나 건한 20년에 조조가 한중을 평정할 때 종군한 적이 있습니다. 견처의 차남인 견홍은 용맹하고 굳세어 견처의 기풍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며 그는 위나라 시절에는 농서태수가 되어 등해의 촉정보를 따라가 강류의 군대를 공격해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나라 시절에는 양주자사의 자리까지 올랐고 태시 6년에 오나라의 용장인 정봉이 와구로 쳐들어오자 이를 격퇴하는 전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견홍은 대사마 진건에 의해 수도로 소환되었다가 다시 양주자사에 임명되었는데 태시 7년에 금성군으로 쳐들어온 이민족들을 막다가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 패배하여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견처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